연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1억 찍었던 거 연애요? 연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쇠고리 하나도 다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 다 빼면 실제로 제가 가져가는 인컴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다. 영업을 잘하면 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저는 뭐 이번 모토 자체가 세일즈를 해서 월급쟁이보다 훨씬 성공을 빨리 했다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은 꾸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러닝스푼즈 대표 이창민입니다. 오늘 제가 엄청난 분을 모셔왔습니다. 벤츠의 판매왕 출신이시자 최단기 여성 임원으로 승진한 윤미애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윤미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정말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알고리즘에 떠서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수소문의 끝에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그동안 어떤 커리어를 쌓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IT 쪽에서 오랫동안 IT 쪽 영업을 좀 했다가요. 하는 만큼 버는 일 해야겠다 싶어서 자동차 세일즈로 전업한 윤미애라고 합니다. 세일즈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요. 쭉 그냥 세일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세일즈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IT 세일즈라고 하면 너무 좀 스타트업스럽고 있어 보이니까 어떤 IT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지금은 이제 막 스타트업이라고는 그렇죠. 하지만 IT죠.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IT 컴퓨터 영업으로 가시죠. 세진컴퓨터랜드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는 회사일 것 같아요. 진돗개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부산이잖아요. 그쪽에서 어떤 시작한 회사인데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컴퓨터 영업을 시작을 해서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포스 장비 이런 IT 쪽에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영업했던 사람이죠. IT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입사하실 때. 그렇죠. 제가 사무자동학과 나와서 전산을 전공했으니까. 근데 실상 입사를 해서는 관련업을 한 건 아니고 전시장에서 컴퓨터를 팔았죠. 유통 쪽인 회사였으니까.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파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때 당시는 막 컴퓨터 붐이 막 일 때라 집에 일일이 데스크탑 PC가 없을 때였어요. 비쌌잖아요. 비쌌었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그때 없었었거든요, PC가. 그래서 그때는 컴퓨터를 지금의 하이마트, 베스트샵 이런 데처럼 세진컴퓨터랜드가 컴퓨터 관련된 제품을 양판점처럼 전체 제품을 다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분당 야탑동에서 시작을 했죠. 당시에도 그러면 세일즈를 잘 하셨던 거예요? 잘 팔았어요. 컴퓨터 잘 팔았어요. 어떻게 팔아요? 누가 왔을 그때는 워낙 광고도 많이 하고 이랬을 때니까 뭐 컴퓨터 사러 간다 그러고 다 그때 뭐 삼성, 삼보, 대우 막 이랬을 때 가격이 다 비싼데 여기는 중저가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PC라는 게 CPU가 들어가고 메모리가 들어가고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고 해서 브랜드를 빼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손님들이 내방을 하면 손님들이 원하는 성향 확인해서 맞는 PC를 판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세일즈를 거쳐서 자동차 업계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잘 팔면 연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제일 많이 고스득 올렸을 때가 한 1억 찍었던 거 연애요? 연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쇠고리 하나도 다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 다 빼면 실제로 제가 가져가는 인컴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다. 영업을 잘하면 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저는 뭐 이번 모토 자체가 세일즈를 해서 월급쟁이보다 훨씬 성공을 빨리 했다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은 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일즈로. 남들보다 안 자고 정말 365일 중에 360일 일하면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일한다고 될 수 있는 건 또 물론,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서 뭐 저는 어떤 걸 잘해야 열심히 하는 말 되게 싫어해요. 잘해야죠, 잘. 그래서 뭐 제가 뭐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고객 관리를 잘합니다. 차가 한 대 나가면 일이 정말 많아요. 매년 정기점검 때마다 챙겨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리스든 활부든 뭐 보험이든 갱신때가 되면 맞춰서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저부터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바쁜데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거 할 때 됐어요 라고 말해줘서 챙겨주면 저 좋더라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 차를 사는 손님들은 더더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계속 해주고 신뢰를 주면 누군가가 또 벤츠를 본대. 그러면 유유상종이라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왕이면 내 딜러 소개해줘야지라는 게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 손님이 이렇게 좀 쌓이고.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 교과서적인. 저는 어디 가서도 많이 말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걸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정말로. 나머지 영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걸 못해서 세일즈를 못하는 거죠. 꾸준히. 그게 팩트예요.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본인이 큰 일을 당했거나 등등등. 제 손님들은 제가 아이를 낳는지 부친상을 당했는지 잘 모르세요. 일을 똑같이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해서 빠지고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일정을 대부분 잊고 지내죠. 물론 차를 한 대 내보내. 이 한 대 지금 이거의 순간에 딱 집중해서 차 출고하고 번호판 달고 내보내고 다 하죠. 그거는 당장 이번 달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얘를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를 챙기는 친구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굉장히 잘 챙겨요.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윤미애가 말하면 맞겠지라는 게 있으시고, 누군가가 차를 살 때 그 딜러 어때? 이랬을 때 당신이 세일즈 하듯이 무조건 얘한테 사야 돼 하는 식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거의 저는 소개 재구매는 거의 메이드를 시켜서 출고를 하는 편이죠. 원래 세일즈 커리어를 시작할 때부터도 잘하셨어요? 네, 진짜? 잘했어요. 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제가 그 PC 영업을 제일 스타트를 할 때 영업이라는 게 윤미애한테 천직이구나 느꼈었던 게, 그때는 처음에는 저도 월급쟁이였으니까 그냥 영업 관리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 우회 사수가 매일 회사 못 다니겠다, 뭐 한다, 힘들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만을 토로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조달청이나 관공서, 국방부 이런 쪽에 그런 데는 되게 보수적이라 사람이 바뀌는 걸 우선 싫어하고요. 남자를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되게 너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야, 쟤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랬던 터라 이분이 좀 호기 좋게 나 그만둘 거야 이랬는데 그때 안 잡은 거야, 회사가. 너무 자주 그만두겠다 하니까. 그런데 우선 그만두기는 했으나 대안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영업관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 서포트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서 만들고 견적서 만들고 뭐 손님하고 통화하고 이런 건 제가 다 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 저희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야, 너가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안에 있는 여직원한테.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제가요? 근데 내용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내부 일을 제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러고 제가 첫 입찰을 따낸 그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뵀는데, 그때 당시 회사가 강서구 염창동이었고 이 고객의 회사가 양재동 저 오토갤러리 있는 그쪽이었거든요. 거기를 가는데 진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거의 2시간을 걸려서 가는데, 지하철 내에 제가 그렇게 설레이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을 맨날 통화만 하다가 오늘 만나는 거야. 만나겠다고 하고 가는데 정말 가서 어떻게 말하지?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맞을까? 생긴 것도 모르고 통화만 했었으니까. 그 설레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이렇게 즐거울 일이야? 내가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때 월급을 더 받을 때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갔는데, 이분이 절 딱 보더니, 이분도 절 처음 봤으니까, 목소리나 이런 거 본 거랑, 어쨌든 뭐 좀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다음에 뭐 뵙겠습니다. 이런데, 그즈음, 전국에 깔리는 PC를 800대 정도 입찰하는 게 있었는데, 저걸 꼭 따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그 담당자한테, 저 이거 너무 수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저녁 한번 먹읍시다 하더라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법카라는 것도 써보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본부장님이랑 위에 부장님들이랑 남자 손님이고 그때가 23~24살이니까 꼬마 여직원만 혼자 저녁에 식당에 보내는 게 좀 걱정스러우셨나 봐요. 근데 제 느낌에 왠지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어떤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호기 좋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법카만 정말 들고 갔었어요. 사당동에 처음으로 이제 다행히 그분도 혼자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진짜 그때 술을 좋아할 때니까 소주에 고기를 먹으면서 이만저만 얘기를 하고, 제가 대놓고 저 이거 꼭 낙찰 받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근데 이분이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자기 2번째 만나놓고 이렇게 대놓고 답안지를 달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좋게 답을 해줬고, 당시에 1,000원 차이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뭐 입찰이라는 거 알겠지만 예가가 있고 그거보다 차이가 덜 나서 받는 게 값이잖아요. 베스트죠. 그렇게 그걸 수주를 받으니 회사도 난리가 났고 그때 경쟁사였던 삼성, 삼보, 대우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 매출이 어느 정도? 그게 그때 당시 한 8억 정도 됐었어요. 듣보잡인 여직원이 와서 그걸 수주를 한 거야. 그리고 당시엔 여자 영업사원이 1도 없을 때라 모두가 신기해한 거지. 그냥 관리 여직원인 줄 알았는데 와서 영업을 하고 그걸 따낸 거잖아. 그래서 당시에 영업사원 여자 뽑으라고 막 되게 많이 찾았었어요. 경쟁사에서도.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너무 신기하고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업이라는 거에 완전 집중을 하고 매력에 빠져서 계속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필드 영업을 시작을 한 거였었죠. 아, 그러다 보니 을 번다. 네, 지금까지 10억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10억 얘기해. 이러면 진짜 어그로끓여요, 대표님. 10억. 공식적으로는 10억으로 합시다. 네, 10억. 10억이고 압구정 현대 살고 계시고. 네, 압구정 현대 살고. 압구정 현대 살면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이제 엊그저께도 누가 물어보는데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이 없는 집이라 그냥 좀 루즈한 건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대출을 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압구정 현대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기운 좋고 전 불교라 그런 거 좀 믿는 사람이라서 기운이 우선 좋고요. 뭐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동네고 저도 조용하고 사람들 분위기도 좋고 해도 잘 들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 동네. 사실 예전 인터뷰를 제가 참고했을 때 네. 뭐 야반 도주도 하셨고 맞아요. 엄마만 7명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IQ도 98이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을 살고 계신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던 것 같으세요? 정말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어쩜 강박 같은 불안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힘들게 살았던 시절을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가 가장 크고,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도 촬영하고 이러면서 좀 느낀 건 그런 거에 대한 플러스와 지금의 저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도 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비슷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사실 그런 경험들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뭐 아버지랑 같이 야반 도주도 네, 하고 맞아요. 계속 힘들게 사셨는데 네, 뭐 화장실도 살고, 없었다고 했잖아요. 화장실도 없었고 공동 화장실 썼었고. 그럴 때 인간 맞아요. 윤미애로서 벤치 임원이 아니라 네. 어떤 감정을 마주하셨어요? 그때는 사춘기라고 해서 이게 힘들다 이런 거 자체가 비교치가 없으니까 지금 커서야 그때 힘들었구나 한 거지. 아,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런 줄 알은 거지. 아, 뭐 친구들하고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누구 하나 n분해서 내야 되는데 나는 배 안 고파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집에 와서 와, 저 피자가 정말 먹고 싶었는데 하는 생각이 있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막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우리 집이 그런 거니까 아,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어떤 1차원적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왜 나는 못 먹지? 돈이 없지. 아, 돈을 받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거였지. 맨날 울고 막 슬퍼서 막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땐 또 그게 다니까 딱히 이렇게 막 좌절하고 왜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서 생각해보니 야밤도주 할 때도 저희 아빠가 평생 이렇게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시고 가장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혹여나 그때 야밤도주 할 때 언니랑 동생이랑 저랑 안 데리고 당신만 살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셨으면 저희 고아원 갔을 거더라고요. 그쵸. 제가 이렇게 방송 타면서 친한 언니가 그때 아빠가 너를 동생을 손을 안 잡고 밭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니. 근데 제가 본 우리 아빠는 그럴쓸 법도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삼 아, 다행이었구나. 다행이다. 아빠가 그래도 그 판잣집에 데리고 가서 살았어도 딸내미들 그래도 챙겨서 데리고 갔구나에 제가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삶의 이 동기부여를 얻고 원동력을 얻고 지금 성공의 자리까지 갔는데 네. 사실 이사님의 따님들은 지금 압구정 살고 있잖아요. 따님. 그럼 이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친구들은 과연
악착같이 하는 이런 게 있을까? 없어요, 아니면 없어요, 그런 없어요. 게 1도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결핍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심어줄 수는 없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은 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많이 여쭤보는데 그냥 이걸 지키게 하는 걸 가르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저희 딸이 처음에 저희 집 이사할 때 지금 여기가 35평이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32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넓게 빠졌는데 여긴 구축이라 35평인데 되게 좁아요. 공사를 다 했는데도 좁아. 우리 딸이 맨날 나한테 왜 우리 집은 방이 4개가 아니면 왜 60평대를 안 가고 왜 이 좁은 데로 이사를 왔냐는 거야. 근데 어떤 옛날의 재성정이면 야, 지금 이 집에, 이 동네에 지금 사는 게 어딘데 이렇게 철모른 소리를 한다고 할 텐데 아, 그렇지. 제 입장에선 새 아파트 살다가 그냥 지나오는 옛날 아파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쪽으로 이사 올 거야 했을 때도 애들은 막 싫다 날렸거든. 주차장도 후지고 집도 복도시계.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막 뭐라고 했다가 제가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 번은 왜 엄마 우리 집은 60평대 안 가? 이제 친구들이 다 60평대 살고 방 4개짜리 집에 그 친구들 집에 놀러는 가는데 친구들을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우리 집 좁다고. 저 속 터지죠. 피디님들도.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60평대 얘기를 하길래 그때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좀 했어요.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을 안 산 거야. 집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안 되고 뭐 등등 그런 경제적인 개념을 갖고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너는 그것도 안 받겠다? 널 주주해서 엄마는 뺄 거고 너가 그러면 엄마한테 증여를 못 받는 거야. 뭐 등등 되게 숫자를 갖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중학생이니까 알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왜 60평대로 이사가지 않냐는 얘기는 안 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은 그 결핍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는 얘기를 누차 하지만 얘들한테 우리가 용돈을 안 주고 너 나가서 살아. 내지는 할머니 집에 가 있어. 누구네 집에 가. 이래 봐야 자기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고 엄마 아빠가 있고 자기네가 이렇게 생활한다는 걸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포장을 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게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어서 결핍이 필요한 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세일즈로 돌아와서 네. 세일즈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저는 필요한 게 이제 결핍 같은 거고 그럼요. 또 스스로에서 받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대표로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주니어 분들께서 회사가 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러닝스푼주는 뭔가 성과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인센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쭉 연봉이에요? 있긴 있는데 작아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그거를 말을 하지는 않고 그냥 월급에 더 들어갈 때가 있고 이런 경우가 네, 그래서 받는 사람은 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이게 인센 구조예요? 뭐 월급이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한참 이제 뭐 자금 계획 때문에 금융 투자를 좀 하려고 PB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을 때도 여쭤봐요, 저는. 이거 점장님 월급 받으세요? 아니면 인센이세요? 라고 여쭤보면 다 월급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함정인 게 네. 저도 증권사 출신이니까 네. 저희는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제가 왜 증권사 갔겠어요? 네. 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네. 저는 그냥 월급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월급 100에 뭐 잘했을 때 인센티브가 이때는 100을 받을 수가 있고 이때는 인센티브가 확 주는데 연봉을 그냥 120으로 올려줘. 그럼 보통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인센티브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 개념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운 게요. 얘가 추구하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쵸. 게 뭐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100% 인센이죠, 저는. 기본급 없어도 돼요, 저는. 모든 비즈니스의 시초는 저는 뭐 예전에 그 IT 쪽에 그 벨크리텍이라고 마지막 있었던 그 회사 혼자 매출 90% 했다는 그 회사 때도 제가 막 술 마시면 맨날 연봉 작다고 막 대표한테 막 몇 억에 90%를 하신 거예요? 120억 정도 했을 때였어요. 거기에 그 회사가, 그 중소기업 회사가. 거기에서 이제 90% 매출 담당하셨던 네, 거예요? 제가 거의 한 100억.
제안서를 제가 쓰다 보니까 회사에 제출을 할 때 아시잖아요. 회사 규모나 매출이나 네. 재무제표를 다 넣게 돼 있어. 맞아요. 그래야 이 회사의 수준이 얼만큼 되니까 내가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서를 쓰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 매출하는지 내가 알았었을 때였고, 내가 업체를 여기 내가 갖고 있었네? 내가 하는 거야. 그럼 우리 회사의 거의 90몇 %를 혼자 다 했을 텐데 연봉은 그대로 4천 얼마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매번 우리 대표한테 말 그대로 개겼지. 아니 왜 저 연봉 이렇고 막 하면 우리 대표님 나한테 우스갯소리로 너 그러면 총무팀으로 보낸다? 그래서 내가 인사팀으로 보낸다고 그랬나? 내가 막 웃으면서 알았다고 술 드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월급쟁이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기본급이 중요하지 않고 월급쟁이보다는 인센 구조가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에 조금 더 주는 그런 형태를 지향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걸로 전환해?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처럼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만 뽑아야 되는 거지. 못해도 나는 내가 잘하면 많이 줘 라는 걸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냥 급여 생활자나 이렇게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쉬고 돈 조금 벌자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더 먹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그걸 이끌어내는 게 뭐 그게 돈이든 뭐 스탁옵션이든 뭐 여러 가지 대표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이끌어내야겠죠. 아까 여성 세일즈맨으로서 드물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네. 저도 뭐 일견 이전에는 여성 차별이 이제 회사 내에서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저는 굉장히 좀 옅어졌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저는 뭐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우리는 남녀 차별, 뭐 학벌, 학력 차별 없다. 나는 침팬치라도 매출 보러 오면 얘 이사로 시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사님이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녀 차별 이제 업무적으로 회사 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직까지는 있고요. 그렇지만 여자라서 단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여성이라서 그 회사에서 여자분들 모임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런 말 너무 싫어해. 여성, 남성 굳이 가려서 너 몇 등에 이런 말도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 이제 아까 저 소개할 때도 여성 임원입니다. 여성, 남성을 떠나서 그쵸. 전국에 4명밖에 없는 임원이라 그거는 이제 여성이라고 쪽 매체에서 저를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맞아요. 않아요. 그냥 남자 여자 다 섞어놓고 그쵸. 숫자로만 극명하게 보이는데 성별 상관없이 윤미애가 잘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 차별이 있다 없다, 물론 사회생활하는데 아까도 뭐 여담으로 했지만, 예를 들면 요즘 뭐 여성 남성 담배를 다 피니까 담탈, 저랑 사우나 갈 수도 없는 거고 당구장을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한계는 있어요. 정보에 습득하는 그런 한계는 있어.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다른 쪽으로 신뢰를 더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 몸이 써야 되는 일들이, 이런 잡무들이 있잖아요. 박스를 옮겨야 된다거나 골프백을 날라야 된다거나 그랬을 때 저는 여성분들이 되려 나 여자니까 이러는 꼴을 못 보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윗사람들이나 직원들이 봤을 땐 제가 하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상대가 불편해지는 거야. 저는 그게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안 그런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부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쪽은 당연히 다 똑같이 하고 똑같이 다 하는데, 되려 저는 여성이라 좀 장점인 건 성격상 좀 더 꼼꼼하니까 여자들이 세일즈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이 손님을 잘 챙기는 거거든. 꼼꼼하게. 그게 비교적 남자 여자 개념보다는 성향인데, 잘 챙기는 사람들이 손님들을 잘 끌고 가고 모시는데 그게 비교적 여자들이 꼼꼼하더라. 그런 거는 좀 장점이지 않나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또 IT 쪽에서 영업할 때도 국방부, 조달청 이런 큰 관공서를 다니면 보통 남자들이 앞에서 PT를 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담배 관련 회사 갔는데, 거기는 진짜 한 30명 있는 큰 테이블에서 한 30명 어르신들이 담배하고 정관장 놓고 피고 마시고, 완전 이걸 뭐 너구리굴 이런 상태에서 제안을 해. 전국에 뭐 PC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 뭐 삼보 이렇게 들어가면 세진은 늘 맨 끝이었거든. 남자들이 나와서 막 PT를 열심히 해. 우리 PC는 어떠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다. 근데 저는 우선 목소리가 딱 들어도 까랑까랑하고 여자 영업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선 또각또각 힐을 신고 올라가면 이미 시선 집중이 돼요. 다행히 제가 그런 거에 또 쫄지 않고 말을 잘하는 편이라, 이렇게 있던 어르신들도 이렇게 쟤 뭐야? 이런 어떤 장점을 저는 너무나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물론 단점도 있어요. 영상에도 말했지만 술자리라든가 아, 뭐 여성 폄하하는 그런 아. 농담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의 어떤 바지 정장만 입는 거라든지 머리를 좀 짧게 하고 다닌다든지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코맹맹이 소리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좀 애교인 이런 어떤 말인지 거가 없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네. 제 캐릭터를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꼬마 때부터. 이 그래서 세일즈에도 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샤랄라 원피스 입고 막 머리도 칠렐레 막 여자, 이쁘게 여자. 여자 하면 손님들도 봐도 얘랑 왠지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뭔가 연애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멜랑콜리한 분위기가 나지 않나라고 할 수도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거지. 그리고 술도 너무 잘 마셔. 그리고 뭐 욕도 잘해. 말도 잘해. 그리고 머리도 짧고 뭐 하고. 그러니 얘가 뭔가 멜랑콜리하게 뭐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 지금도 바지 정장만 딱 입고 뭐 팀장일 땐 여직원들한테 당직날은 웬만하면 바지 정장을 입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장에 손님들이 오면 보통 저희가 당직 서면 앞에 대기를 하거나 이렇게 서 있으면 치마를 입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여기 뭐 차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내지는 누구 좀 소개시켜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립세션인 줄 알고. 아, 그렇죠. 네, 거기에 머리까지 길어봐. 그냥 립세션이야. 우린 보통 이제 검은색 정장에 그냥 스커트를 입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립세션이나 딜러나 똑같이 연별력이 보니까. 없거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바지를 입으라고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의상이나 말투나 이런 게 지금의 제 캐릭터화된 게 그런 걸로는 좀 여성으로서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또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아요. 그런 얘기도 많고 여자들 뭐 이런 폄하 그런 이슈도 너무 많은 업계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세상에 수많은 영업 직원들이 있잖아요. 많죠. 저도 뭐 증권사에서 주식 영업을 했었고 그쵸, 제약사 그쵸. 직원들도 있었고 정말 근데 힘들잖아요. 그럼요. 이 세일즈라는 게 처음에 하면은 아무도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세상에 스타트업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럼요. 대표든 사람 상대하는 사람 일이라. 사는 거는 그럼, 다 똑같아요. 영업이기 때문에 똑같고 그럼요. 근데 뭐 제약회사 영업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면 막막하거든요. 네, 맞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객을 만나서 팔고 오라는데 어디서 만나나? 만났을 때 뭘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우리 눈에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들. 그럼요. 눈에 바로 나오고 기본급이 없으니까 월급도 없죠. 그쵸. 가져가는 게 없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음. 이 세일즈 실적이 안 나와서 힘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들 처음부터 잘했냐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IT 쪽에 월급쟁이 하다가 넘어왔으니까 처음에 IT 쪽에서 넘어와서 정말 힘들게 이 자동차 쪽에 적응을 했었어요. 기본급 없는 것도 와서 알았고 그래서 6개월을 집이 그때 당시 성남이었고 목동 전시장에서 6개월을 올림픽대로를 타면서 6개월을 맨날 울고 다녔어. 여길 괜히 왔다.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월급도 없다고 그러고 여기 BMW면 BMW 코리아 밑에 이렇게 영업 전시장이 직영점처럼 있는 줄 알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냥 수입차 딜러 해야지 하고 갔던 때라.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워킹으로 손님들이 오셔서 손님을 받아야 당직 근무로 손님이 쌓이는 건데 목동이라는 곳은 3일에 한 명 올까 말까 한 그런 쇼룸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은 알겠지만 일반길이 많고요. 네. 전시장 오픈이 이렇게 노출이 잘 안 돼 있어서 손님이 정말 없을 때였어요. 목동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손님 귀한지 너무 알고 물론 강남점에는 손님 많이 오면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도 많이 손님이 줄어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다 보니 자동차 쪽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전시장 당직 근무를 섰는데 A라는 손님이 전화가 와서 나 이만저만해서 너한테 차 살 거야 라고 그래 만약에 근데 이 손님이 선배 손님이었어 그러면 저한테 계약을 하겠다고 해도 제가 못 갖고 그쵸. 와요. 이 네임택 같은 게 다 붙어 있을 이 사람 거야. 거잖아요. 이미 손님은 이 사람 거야. 그러니 저처럼 IT 쪽에 전무후무하게 경력도 하나도 없는 애가 와서 어떻게 차를 팔겠어. 그래서 그때는 아파트 투봉 이렇게 보면 목동에 단지들 다 많아요. 단지마다 뭐 30에서 50만 원씩 단지 수혜마다 돈을 내고 분유에다 돈을 내고 아파트에다 이렇게 전문 거예요? 용어 찌라시죠. 찌라시 이런 전단지를 다 꽂는데 그때 꽂는 것도 대행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때 내가 다 꽂으러 다니는 거지. 이만큼씩 들고 다 꽂고 다니는 거야. 목동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가 가까우니까 디지털 단지 지금의 이제 디지털 단지 지금 완전 벨리잖아요. 거기 지하 4층부터 1단지, 2단지, 3단지 순서대로 지하 4층부터 훑는 거야. 좋은 차들에다만 꽂는 거야 다. 명함이랑. 차에다가 꽂는 거예요?
한 장짜리, 두 장짜리 뭐 BMW 봉투에다가 명함까지 다 넣어서 그걸 맨날 저녁에 만들고 아침만 되면 이만큼 들고 나가서 이걸 꽂는 거야. 그렇게 꽂고 또 시흥공단 저쪽으로 그 시흥 아시 쪽 나가다 보면 시흥공단 1층에 이렇게 철공소처럼 아저씨들 몸으로 일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찐부자인 거 아시죠? 갖고 가면 막 나시 입고 막 용접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빅타업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 대표님처럼 목소리도 커. 그때는 안녕하십니까? 뭐 BMW의 누굽니다. 막 이러고 다니면 이분들도 신기한 거야. 그쵸. 아니 수입차인데 BMW인데 현대차 쌍용차도 안 하는데 그리고 여자애가 막 저러고 쫓아다니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좀 신기하지. 그쵸. 그래서 한 손님이 하나둘 늘을 때가 있었고 막 선배들 전화 오면 너 어디냐 막 이러면 저 투어하면 헥헥 맨날 되면 너 맨날 옷을 이렇게 헥헥대냐고. 그렇게 제가 막 천안, 대전, 막 네이버에서 아파트 시세 쳐서 비싼 아파트 그런 동네에 투봉하고 진짜 1년을 정말 열심히 그런 신규 소구 영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꼬마 때니까 각종 모임, 무슨 의사협회, 무슨 정형외과, 무슨 학교협회 그런 것도 다 가면 수첩이 다 있거든요. 원우 수첩처럼. 그런 거 어떻게 손님들이나 지금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막 그럴 때가 아니니까. 혜택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 걸 또 취득을 하면 맨날 밤새 이거 입력해서 DM 보내고 그냥 한 놈만 걸려라야 막 한 1000통 보내만 2통 전화 오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손님이 쌓여서 지금의 이제 소개 재구매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 거지.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기본급도 없을 때라 제가 차를 팔아서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을 때니까 당연히 손님을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절실했었어요. BMW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셨고 이제 네. 벤츠로 가셨잖아요. 네네. 그럼 BMW 사야 돼요? ben츠 사야 돼요? 벤츠 사야죠. BMW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차의 색깔이 달라요. BMW는 달리면 탁탁 치고 나가는 맛에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주는 차고 벤츠는 편안함과 정숙성과 안정성으로 타는 차인데 요즘에도 그래요? 그럼요. 전기차 말고요. 이렇게 브랜드를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 좋습니다. 이번에 무상점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님들이 BMW에 탔던 손님들이 다 벤츠로 와서 제 손님이 그대로 되시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쏘고 이럴 만한 서울에 그럴 만한 어떤 도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편안한 주행으로 가더라. 편안한 주행.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저 완전 뼛속까지 벤츠죠. 네, 뼛속까지 벤츠고. 포르쉐랑 벤츠는요? 포르쉐랑 벤츠, 그래도 벤츠죠. 네, 그럼요. 저에게 제일 좋은 차는 벤츠입니다. 벤츠를 사랑합니다. 저는 뭐 사야 돼요? 벤츠 사야죠. 벤츠 사야 당연하죠. 포르쉐 S는 버리고. 과하고요. E 클래스 정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시니까 C를 얘기를 할 수 있었으나 제가 그래도 E 클래스 정도는 허락해 주신다면 한 7천만 원대 가장 엔트리 모델로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딱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대부분 그걸로 시작 많이 하시는 그럼요. 주변에서. 모양 안 빠지고 제가 뭐가 이렇게 좀 똥물이 찼네 이런 느낌 안 들고 E 클래스 정도 기본 모델이면 점잖하기도 하고 뭐 점잖은 거 안 좋아하고 달리는 거 좋아해요. 어디서 달릴 거냐고. 그냥 밤에 늦게 정말 퇴근하니까. 달릴 거로 하면 진짜 돈 열심히 더 벌어서 나중에 세컨카로 포르쉐를 사시고. 세컨카로? 네. 비즈니스 하실 때는 그거 타고 다니면 개욕 처먹죠. 전에 대표님 얘기했지만 대표님 차 보고 다들 좋아한다면서요. 저도요. 근데 아이서티 그럼요. 검소한 대표. 당연하죠. 내가 돈을 투자해도 당연하죠. 허튼 짓은 안 할 것 같다. 제가 만약 포르쉐 사고 있었다? 야, 내가 돈 주면은 이거 차 바꾸는 거 아니야? 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검소하게. 맞습니다. 그럼요. 요쯤에서 그 말하고 싶은데 제가 차를 많이 팔아서 건물 샀다?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집을 살 때 에버리지를 풀로 일으키고 얘를 갚아서 시세 차익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서 지금의 어떤 저의 자산이 축적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손님들처럼 야 제가 얼마나 이걸 팔아서 남겨 먹어서 건물을 샀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어디 가서나 저는 많이 벌진 않지만 그걸 갖고 불려서 이런 어떤 자산의 형성이 된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기본적인 방정식이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본업을 잘하고 그럼요. 이제 근로소득을 충분히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만들고, 투자를 해서 투자해서 시간이 지나면 올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요즘에 저는 이제 사업을 만 7년 하면서 지금 40대들이 제가 사업 시작할 때는 30대 뭐 중반, 초반이었거든요. 네. 이때만 해도 본업도 열심히 하고 이제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집값이 당시에 3억 가던 게 막 3배가 되고 이러면서 애초에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일을 안 될 잘한다고 거니까. 돈을 안 될 많이 거야 벌어도 하는. 집값이 너무 비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제 거 인터뷰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집을 사는 건 무조건 찬성이고요. 그 집을 강남 3구에 비싼 데만 살라고 하니까 그래. 아니, 왜 3구만 3구 살 능력이 되면 제일 좋지. 그러나 그게 안 돼. 근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저건 내가 살 수 없어. 넘사벽이야 라는 생각으로 아예 도전을 안 하고 시도를 안 하거든요. 중랑구, 노원구, 저쪽 중구 이런 데는 맞아요. 아직도 맞아요. 되게 가격 착해요. 맞아요. 서울시란 말이지. 그런 데서 올려서 상급지로 점프를 할 생각을 하시면 내 집 마련은 필수인 거고, 꼭 3구의 메인 임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넘사벽이라 아예 시도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꼭 서울 외곽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상급지로 들어오는 걸 목표로 삼어라. 그리고 집은 꼭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의입니다. 사실 본업에서 잘하면 충분히 우리가 작은 할 수 아파트로 있잖아요.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지를 있고. 포기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적당한 빚은 적당하지 않으시지. 영끌에서 사시니까. 그렇게 빚이 있어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치열하게. 소처럼 일을 하게 되고 360일 중에 360일 일을 하는 거지. 빚이 없고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하잖아. 뭐 놀러 가도 되지 않을까? 뭐 다음 달에 돈 이거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뭐 나부터도 조금은 좀 여유로워질 거잖아요.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손님이 그냥 인사 뭐 오늘 근무해? 주말인데 근무해? 이 사람 살 것 같지도 않고 안 살 것 같은데 내년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제가 지방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가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막 이달에 이자를 2천 내야 되고 3천 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근무하죠 회장님. 나갑니다. 저 맨날 근무하잖아요. 이렇게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년에 살 손님도 오래 사게 하는 거고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관련한 빚은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무조건 중도 상환하는 걸로 스케줄을 잡아라라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무조건 갚아야 돼. 그리고 현금집이 돼. 갈아타야지. 상급지로 또 옮기고 하면서 자꾸 본인의 역량을 키워서 아직은 그래도 월급만 벌어서 금융투자로만 해서 이 부의 축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게 상급지로 가는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사님의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셀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는 거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 그게 어떤 소박한 너무 감성적이지만 많은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윤미애 이사님이었고 다음에 또 좋은 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